145쪽.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들어왔지만 대승불교가 그 주류를 이루었고 여러 종파로 나누어져 사상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훗날 토착신앙과 융합되어 샤머니 성격을 띠게 됐다. 네, 샤머니즘을 읽었습니다. 샤머니즘과도 연결되었다. 샤머니즘은 뭐예요? 샤머는 무당을 얘기하죠. 무당, 즉 샤머니즘과 불교가 섞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무당집에 가끔 이렇게 보면은 정중앙에 부처님을 모시고 좌우에는 본인들이 모시는 신들을 모셔요. 갑자기 뭐 이수신 장군, 뭐 을지문덕 장군, 뭐 강감천 장군, 좌측에 뭐 백호 하얀 호랑이를 막 논다든가 섞여 들어와요. 이게 불당인지 아니면 점을 보는 점집인지 무당집인지 저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섞여 들어오다 융합되더라. 두 번째, 삼국불교 성격, 왕실 보겠습니다. 왕실, 귀족불교, 왕은 곧 부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불교는 왕족을 혈통상 석가모니 부처의 집안의 한 생으로 보는 진종수를 빌려왔다. 진종수 밑줄 긋습니다. 미화시키고 윤회설에 의해서 윤회설 밑줄 긋습니다. 윤회설은 돌고 도는 걸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의 불평등을 전생의 업보로 정당하여 업보 밑줄 긋습니다. 정당하여 귀족 사회를 유지시키는 유리하였다. 업보 뭐죠? 업보, 그 다음에 윤회설. 자, 전생을 우리가 가끔씩 TV 매체 같은 데 보면 얘기하죠. 누군가가 이렇게 수면을 취하게 하게 하면서 전생을 뭘 했는지 보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전생에 내가 덕을 얼마만큼 많이 쌓았느냐 적게 쌓은 따라서 현생에서 내가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생의 지위는 왕이 있을 거고 귀족이 있을 거고 일반 평민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밑에 노비 계급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전생의 업보에 따라서 내가 지금 왕이 될 수 있고 귀족이 될 수 있고 덕이 낮았다면 이 정도 내려왔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쌓으면 이렇게 본다는 거죠. 왜 이런 걸 얘기할까요? 내가 지금 왕족이고 귀족인 것은 내가 너희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정당성이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귀족들, 왕족들이 자기 자신들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 업보,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그 다음 2번, 호국불교의 성격을 띠고 있다. 호국불교 보죠. 호국, 지키로자, 나라국자. 자, 봐봐요. 우리나라를 부처님의 나라, 우리 한자로 보면 불국이겠죠. 불국의 나라를 만들면 이 부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하는 이런 사상을 갖다가 호국불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 팔만대장경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호국적 성격을 띠고 있다. 네. 부처님의 나라가 됐다. 부처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 그렇지는 않죠. 되게 많은 개신교들이 있죠. 기독교인들이 많죠. 여기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면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 이런 생각은 않죠. 그죠? 네, 모든 종교는 지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후 세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거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내세관이거든요. 지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세, 내가 사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게 종교인데, 네, 불교도 마찬가지고 같아요. 네. 그러나 불교는 그 밑에 보다시피 현세 구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자, 봐봐요. 거의 모든 종교는 다 내세관입니다. 올리자죠. 새로 오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새로운 세상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 내세관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종교라는데 불교에는 내세관도 있지만 당연히 뭐도 들어가 있더라? 현세관도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복 받고 싶어요. 현세 구복적 성격.
나는 꼭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살아생전에도 꼭 복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복 받고 싶은 게 뭘까요?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도전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일단 이거 뭘 합격해야지. 그죠? 네, 일단 제 1차 목표가 이거예요. 빨리 합격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쉽지가 않죠. 보통 1년, 2년 넘게 걸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단기간에 6개월 안에 성공했으면 참 좋겠지만 공부하는 준비생들 전부 다 라이벌입니다.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본인도 스스로 이겨야 되고 그다음에 경쟁자들도 또 같이 대결해서 이겨야 되는 선의의 경쟁을 또 이겨야 되는 것들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합격하셔야죠.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루셔야죠. 민간신앙과 결부되었다. 네, 민간신앙과 결부되었다. 그 다음에 불교의 역할 보죠. 중앙집권화에 기여하였다. 예, 당연하죠. 그다음 철학적 인식 토대가 구축됐다. 불교 철학이 되게 어렵습니다. 네. 중앙집권화에 기여한 종파는 거의 대부분 하엄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종계열의 하엄종들이 중앙집권화에 기여를 많이 하죠. 네. 철학적 인식이 토대가 구축됐다. 네. 선종 불교들이 대부분 철학적 성격을 많이 띠죠. 그 다음에 고대 문화의 발달에 기여했다. 즉 고대 문화는 거의 대부분 불교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네. 불교 문화에서 파생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의 발전 보겠습니다. 1번 고구려. 주로 공사상에 대해 이해하려는 삼론전이 크게 발달하였다. 공의 몇 줄 것이죠? 공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구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방금? 1교시 때? 부처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텅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삼론전이 크게 발달하였다. 삼론정은 아까도 세 가지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백년설, 12년설. 이건 거의 안 나온다고요. 그죠? 주로 나온 거 뭐라고요? 공론이라고. 이것만 주로 출제된다고. 한자로. 텅 비어있다.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라고. 삼론전의 공사장은 부정상.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다.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의 생각? 부처의 생각이다. 이것과 무엇이 부딪힌다? 신라에 와서 신라에 유식학이 들어온다고. 중국에서 유식학이 들어온다고. 유식학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정이 아니라 긍정론이에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부정론과 긍정론이 치열하게 신라에 와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아까 방금 얘기했죠. 이거 누가 해결했다고? 원효가. 원효는 뭐죠? 싸워라. 대신에 합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부처의 생각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쟁이 아니라 무쟁. 세상에 존재가 없기 때문에 싸움 자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우리가 무쟁과 화쟁이라는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이거 전체를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죠? 이런 카테고리를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불교를 공부하긴 했지만 대부분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외워서 대부분 다 풀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막상 이렇게 불교 선생님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가 되게 많아요. 그냥 물어봐요. 한마디만 물어보면 어떻게 이분의 실력이 다 드러나. 하쟁이 뭡니까? 아예 원효대사의 생각이 뭡니까? 하쟁이 뭐냐고요? 모르겠는데요. 외웠는데요. 무쟁이 뭡니까? 모르겠는데요. 문제는 풀면 답이 나오는데 답은 맞히는데 내용을 모르고 맞힌다는 거예요. 되게 희한하지 않아? 우리가 수학 문제를 객관식으로 했는데 답은 맞췄어. 근데 문제를 풀어보자니까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거야. 그와 같은 논리 비슷하다 봐야지. 우리가 수학을 답을 외워서 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공식은 외울 수 있지만 답은 외울 수는 없는 거고. 마찬가지인데 불교도 마찬가지. 그 논리를 본다면 이 논리가 이해된다면 불교는 재밌어질 겁니다. 되게 흥미진진해질 거예요. 내가 몰랐던 세상이 막 새롭게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백제가죠. 백제는 계율을 내세우는 율종이 발달했다. 개인의 소승적 해탈을 강조했다. 해탈이죠. 네, 해탈이 중요하다. 아까 했듯이 고구려의 대승불교는 무엇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중생구도. 이게 뭐죠? 고구려는 되게 추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철 수확량이 되게 적다는 거예요. 즉 배고픈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중생들을 구도하는 데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제 성왕의 불교 장례를 보겠습니다. 겸익, 인도에서 소승불교 계열인 율종강의 불경을 가져와 번역까지 하였다. 되게 범어에도 되게 익숙한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노리사체계를 일본에 불교를 전파했다. 별표를 한 5개 하겠습니다. 백제 성왕의 불교 장려책. 그래서 성왕입니다. 3번 신라 불교가 왕실화계를 발전하였고 계율종이 발달하였다. 계율종이 계하고 이로 자르시면 돼. 백제로부터 율종이 들어왔고 똑같은 율종을 쓸 수 없죠. 그래서 계율종을 집어넣었습니다. 특히 신라에서 불교의 중심 교리는 업설과 미륵불 밑으로 씁니다. 업설과 미륵불입니다. 신라 중심입니다. 가끔 신라 중심의 이 업보, 업설이죠. 업설 그 다음에 미륵사상, 미륵불 사상. 자, 업설은 충분히 이해 갔죠? 내가 전생에 얼마만큼 덕업을 쌓느냐에 따라서 현세에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근데 전에 업적이 쌓지 않다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즉 뭐죠? 신라 왕실의 정통성을 갖다가 강조하고 싶어요. 너희들이 평민과 노비로 태어난 일은 니네들이 500년 전, 1000년 전에 태어났을 때 되게 백수 건달로 놀았다는 거예요. 덕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미륵불 사상 뭐죠? 가장 기초원형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돌아가셨죠. 이거 불교용어로 뭐라 불러요? 열반이라 불러요. 부처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셨는데 누군가가 부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지장보살이라 불러요. 지장보살이라 불러요. 근데 부처의 역할이 언제까지 할 수 없죠? 부처님 언제까지 54학년 후쯤에 다시 환생에 올 거야. 이런 부처를 우리는 미륵불이라 불러요. 일명 미래불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이나 저는 54학년 뒤를 볼 수는 없죠. 54학년 뒤까지 우리 지구가 존재한다는 보장도 없죠. 그죠? 그런데 신라의 불교에서는 미륵불을 갖다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신라의 불교에서. 그래서 하랑도들이 환생했다. 미륵불.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판 미륵불을 하랑도라고 할 정도로 되게 하랑도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미륵불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자, 봐봐요. 1단계, 2단계, 3단계. 기본을 알고 있어야 돼. 불교 공부할 때. 1단계 뭐라고? 부처님이 열반하셔서 돌아가셨다. 이걸 뭐라 한다? 열반. 안 계신다고요. 근데 없는 이 부처란 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깨달은 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지장보살이다. 지장보살. 그러니까 스님들 중에서도 부처가 해야 할 일들을 가장 가깝게 하시는 분들이더라. 주로 이 사람들은 중생 구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생을 구도. 배고픈 사람들 먼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기는 되게 배가 고파서 되게 힘든 사람 되게 많았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54학년 이후에 환생할 것이다. 미륵불이다. 즉 신라의 불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업설과 미륵불이더라. 그 얘기는 뭐죠? 정통성을 확보하고 싶어한다. 내가 왕실인 이유, 너희들이 너희 왕실 밑에 있는 이유, 정통성을 확보할 목적이 들어가 있더라. 됐죠? 한 페이지 넘겨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각국 불교에 대한 내용 한번 볼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것만 보겠습니다. 신라 것만. 진흥왕 때 불교의 전륜성왕 사상을 수용하게 되었다. 전륜사상 밑줄 보시죠.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방법이 무력이 아니라 불력으로 하겠다. 진흥왕 근데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죠. 백제와 고구려를 되게 많이 정복했죠. 땅덩을 최대 넓힌 전성기 왕이죠.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무력을 통해서 말로 뺏지는 못합니다. 다 싸워서 빼앗은 것들인데 무력이 아니라 불력으로 세상을 통치해야 한다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진흥왕 이분은 특이하게 말년에 부부가 머리 깎고 스님이 되죠. 불가에 기이하죠. 되게 특이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황룡사를 건립하게 됐다. 황룡사 꼭 잡아야 되겠죠. 황룡사를 건립하게 되었다. 그 원래 그 절은 산 위에 있어야 돼. 산 속에 조용한데, 그죠? 스님들이 돌 닦는데. 근데 황룡사는 궁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원래 궁궐을 확장 공사하기 위한 터를 작업을 해놓은 곳인데, 터 작업을 하고 이제 거기에 궁궐을 확장 공사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하룻밤 잠을 자는데 꿈속에 현이 나타나서 거기에 절대 궁궐을 넓힐 게 아니라 절을 지어라 이렇게 명을 했다는 거야. 꿈속에서. 그래서 특이하게 황룡사라는 이 절들은 궁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 게 아니고 되게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황룡이니까 어떻게 벌써 왕실 사찰 냄새 팍 나지 않나? 이름 자체가. 그 다음에 인왕백고자에 팔관회라는 게 들어가 있죠. 인왕백고자에 팔관회. 불교를 처음 하신 분들 있죠? 누가 처음 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봐. 불교를 처음 하신 분. 네, 처음이에요? 왜 처음 한다고 생각하지? 진짜 처음이에요? 그렇군요. 생소하시죠? 나머지는 다 안다는 얘기죠? 이분만 위해서 강의를 해야 되겠는데 다른 분 다 손을 안 드는 걸로 봤을 때는? 아니요? 보겠습니다. 인왕백고자에 보겠습니다. 100명의 지력이 높은 스님을 왕실에서 콜해요. 그리고 앉아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인왕경을 암송합니다. 자, 봐봐요. 100명의 유명한 스님들을 갖다가 궁궐에서 초청을 하겠어요. 식사 대접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왕경을 암송합니다. 불경 중에 하나입니다. 인왕경을 암송합니다. 불교 경전을 암송합니다. 왜? 우리 신라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지금은 없습니다만 우리 그 군사정권에 있던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뉴스 보면 가끔 제가 어릴 때인데 뉴스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서울 시내 유명한 목사님 100분을 초대해서 청와대 조찬 기도를 한다. 아침 식사 4시에 밥 먹고 조찬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무슨 짓이에요, 이게? 목사님들이 무슨,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 정도.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가셨죠? 팔관에 보겠습니다. 팔관에는 이거예요.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거다.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게 팔관회입니다. 요거 기본이고 플러스 신라는 통일 과정 중에 하랑도들이 되게 참여를 많이 하게 되죠. 기여도 많이 하게 되고요. 하랑도들도 희생자도 많습니다. 하랑도들의 명복을 또 기원하는 기도해요.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도 팔관을 합니다. 특히 우리 태조 왕건이 연등에 팔관을 가깝지 말라 이렇게 명을 하죠.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려라는 나라는 거의 대부분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플러스 돼서 하랑도의 명복을 기원하는 게 들어가야 된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평왕 보겠습니다. 중국 북조의 왕죽불에 밑줄었습니다. 중국 북조의 왕죽불 사상을 추천했다. 되게 중요합니다. 진평왕 왕죽불 리고로 적어야 돼. 진평왕 왕죽불. 왕죽불은 바로 왕이 곧 부처다. 왕이 부처로 환생했다는 뜻이에요. 왕죽불 사상을 수용하겠다. 근데 가끔 또 이렇게 물어본다고? 삼국의 불교, 즉 고구려 백제신라 모두가 왕죽불 사상을 수용하였다. 이렇게 나온다. 틀려요. 신라이기도 하고 구절이면 진평왕식의 왕죽불 사상이다. 왕이고 부처로 환생했다. 독재자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내가 그 부처야.
옛날 무슨 드라마 궁예라는 드라마에서 김영철 아저씨가 본인이 미륵불이다 한생했다 뭐 이상한 얘기해서 나라를 털어먹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신라 왕실 불교식으로 신성화시켰다. 그 다음에 원광법사 세소고개. 자 보시죠. 원광법사의 세소고개 진평왕입니다. 원광법사의 세소고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세소고개는 하랑도들이 지켜야 할 율법 5가지를 얘기합니다. 아셨죠? 스님들이 지켜야 할 게 아니고요. 하랑도들이 지켜야 할 율법 5가지를 얘기합니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나라의 걸사표를 잘성하게끔 하였다. 원광법사라 하여금 수나라의 걸사표, 즉 고구려가 공격을 자주 해서 좀 힘듭니다. 그러니 수나라에게 걸사표, 군사를 요청하는 애교문서를 보내서 그래서 실제로 수나라에서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장에 의해서 항영사 9층 목탑이죠. 9층 목탑이 건립되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시기도 중요하죠.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 시기 자장 율사가 건의해서 항영사 9층 목탑이 건립되었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제가 외워서 얘기합니다. 선자준마가 만든 게 항영사 9층 목탑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을 물어볼 거니까. 자장이 건의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기가 뭐냐 물어본다면 선덕여왕이야. 살짝 암기해야 돼요. 선자준마가 건의해서 만든 게 항영사 9층 목탑이다. 항영사 9층 목탑은 중요한 이유는 목탑이에요. 이게 한 60m 정도 높이야 된다고. 지금이야 철근 콘크리트 60m 1도 아니지. 우리 아파트 짓는 기술을 보면 60m가 문제가 아니지. 엄청난 높이로 없어 얼릴 수 있죠. 그죠? 목탑으로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백제에게 건의해서 아비지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 잘하는 사람이 백제 사람이 초대돼서 이거 건립하게 됐어요. 근데 1층부터 9층까지 전부 다 정복 국가를 전부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였던 백제, 고구려 밑에 그 다음에 북방의 여러 민족들 전부 다 9개 나라를 전부 다 정벌하는 국가를 적었다. 그래서 호국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즉 부처님의 나라를 만들면 부처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상대방을 정벌하고 싹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상들, 호국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이제 삼국의 승려들로 가겠습니다. 수업을 듣고 이해가 잘 안 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불교가 좀 쉽진 않아서요. 쉬는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오셔서 하셨죠? 대기실 있으니까. 자, 하나씩 가겠습니다. 고구려 갑니다. 승랑 보겠습니다. 중국 삼론종의 3대조가 되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건너가서 3대조가 됐다는 얘기는 되게 많은 수련 과정을 거쳤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론과 12무문, 백론의 3론을 주요 경전했기 때문에 붙이는 이름이기도 하다. 3론 중에 3대조가 되었다. 도림, 우리 TV 가끔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 계로왕이 그 바둑을 즐겨 하다 보니까 도림이라고 하는 그 첩자가 스님인데 첩자로 와서 백제를 멸망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볼까요? 장수왕 때 첩자로 백제에 가서 계로왕을 부추겨 백제를 세약하게 만들었다. 계로왕이 박혁, 장귀와 바둑을 좋아하는 사실을 알고 박혁 실력으로 계로왕을 현혹, 도림을 복사로 삼고 토목공산을 건의하여 국력을 낭비, 재정이 바닥, 백성이 공국, 장수왕이 침공하여 한성을 함락시키고 계로왕을 참수시켰다. 예전에 스님들, 종교인들까지 이용해서 스파이로 활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로왕이 참 아쉽죠. 그 우리 삼국의 왕 중에 이렇게 여러 명 계시면 특히 계로왕 같은 경우에는 장수왕의 목이 날아가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보덕,
별표 가겠습니다. 별표. 연개소문의 반발에 백제로 건너 열반절 괜찮겠다. 보독 보시죠. 보독은 무조건 고구려 성례이고요. 연개소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개소문이 보세요. 영양은 친당 정책을 펼칩니다. 왕이 친당 정책을 펼치는데 연개소문이 이 친당 정책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영양왕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영양이 적과했던 보장왕을 왕으로 만들게 됩니다. 왕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건 바지죠, 말 그대로. 힘이 없는 바지가 돼버리죠. 그때 연개소문은 당나라에 대강경책을 펼치게 됩니다. 당나라는 이때 당태종 이세민이가 권력을 잡았던 시기입니다. 연개소문과 이세민은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계속 치열하게 싸웠던 사이니까요. 아니 저런 자식이 무슨 왕이야 황제야 이래서 약간 무시해요. 이세민도 마찬가지. 감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라이벌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당태종에 관련된 부분 연개소문이 대단 강경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단 강경을 펼치는데 문제는 귀족들의 도움이 좀 있어야 전쟁이 수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이 전부 사병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부족 연맹들은 대부분 사병들을 10,000명, 20,000명씩 다 거느리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불교 사찰도 전부 다 귀족들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저게 돈줄이에요. 쉽게 재정을 담당하는 돈줄이에요. 일종의 어느 큰 회사에 모 회사에 계열사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 전부 다 주지신을 다 보냈다고. 근데 불교에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뭐 어떻게 할까? 연개소문 이와 같은 형태에 대해서 반대하죠. 반대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이 불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도교를 유입하기 시작하죠. 도교는 일종의 상무정신이 좀 남아있어요. 물을 숭상하는 정신이 남아있다 보니까 도교를 장려합니다. 상무정신뿐만 아니라 도교의 또 대표적인 게 이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잖아요.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도교는 이게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응? 도교는 영원히 사는 게 남아있어요. 첫 번째 주장은 이제 무의자연이에요. 사상 중에 하나가 무의. 그러니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도교는 대부분 산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좀 교회가 막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의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을 해치지 않고 그대로 자연 속에 사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무의자연 사상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죠. 네, 우리 진시황도 하고 싶었던 게 이거죠. 그 권력을 가지고도 이게 불가능하죠. 사람 목숨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중에 하나 이거죠. 늙지 않고 이용하는 삶은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 애들은 이와 같은 사상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정당에 내세워요. 네. 그래서 보독이 어떻게 해요? 나는 연개소문 코드가 안 맞아요. 그래서 백제로 망명하게 돼요. 백제 스님이 돼버리죠. 그리고 만든 게 열반종이죠. 열반이란 뭐죠? 스님들이 죽는 걸 얘기해요. 어차피 스님이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 번은 죽죠. 열반은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무엇에 대한 반발입니까? 그렇지. 불로장생이나 반발을 만든 게 열반종이죠. 무슨 소리야? 한 번 죽는 건데 열반종을 개창하게 되었다. 그래서 보덕의 열반종은 시험에 되게 잘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게 신라 5교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해량가죠. 고구려 성녀로 거칠을 만나 신라를 기순 승통이 되었다. 승통이 밑줄 긋습니다. 승통. 넘버원이 됐다는 뜻이에요. 승통이란 말은 승려들을 통솔하는 자리, 넘버원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승통이란 말은. 고구려 승려를 신라에 데려와서 승통에 잘 앉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승통이 뛰어난 승려였다는 뜻이고, 대신에 반면에 신라의 승려들이 승통보다는 수준이 낮았다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와서 진흥왕 때
백고자 법회와 팔간회를 주로 개최했다. 얘들에 의해서 해자, 일본 쇼토쿠 세자의 스승으로 활약했다. 해자. 그 다음에 해관, 일본의 삼론정을 전파했다. 재작년 기출문제죠. 이렇게 얘기하죠. 백제승려 해관은 일본의 삼론정을 전파했다. 아니, 삼론정은 고구려 거잖아. 근데 고구려 성녀가 전파한 게 맞지 백제승려 전파할 수는 없잖아. 더 오리지널 애들이 가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백제승려 해관이 일본의 삼론정을 전파했다. 이런 점은 당연히 틀리겠죠. 이런 게 승려를 살짝 나라와 국적과 스님을 바꾸는 경우가 있고 내용을 살짝 바꾸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담진가죠. 일본에 건너간 한량은 승려하가로 호류사에 기거하였다. 예, 그 그림을 되게 잘 그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당벽화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요. 절간에 이렇게 절간에서 벽에다가 이렇게 커다란 나무를 그렸다는 소나무를 그렸다는 거죠. 소나무 얼마만큼 잘 그렸든지 새들이 날라와 진짜 이렇게 나무까지 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게 나무까지가 아니라 벽에다 벽화를 너무 잘 그려서 애들이 감지 못하고 쳐박고 죽었다는 거예요. 네. 가끔 우리 고속도로라든가 보시면 이렇게 유리벽에다 차단벽을 해서 구분 못하고 이렇게 새들이 많이 죽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종이야 목, 연자방어 등의 지작부도에서 종이야 목, 지묵이라고도 합니다. 지묵, 종이자 먹묵 이렇게 한자로 올 수도 있어요. 지묵이 뭐예요? 물어보면 안 돼. 종이야 목, 연자방어 등의 제작법이 생겼다. 연자방어는 우리 알다시피 우리 곡물을 껍질을 벗겨내야 한다고 그래요. 쌀을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말이나 사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아를 돌려서 껍질을 벗겨내는 방법들을 가르쳤다. 도현, 일본 세기를 저술했다. 백제감다, 겸익, 놀이사치기 2개 잡아야 돼. 겸익과 놀 2개를 하나 잡아서 이렇게 별표 5개. 왜일까요? 성종때기 때문에. 백제 성왕 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율정관계 서적을 가지고 들어왔다. 놀이사치기 일본의 불경과 불상을 전파했다. 관륵 일본의 천문지리역법을 전파했다. 해총 계율종 신라 원광법사 세서고개를 지었다. 세서고개란 스님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에요? 아니면 하랑도가? 그렇습니다. 하랑도가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원광법사. 어느 왕 때라고요? 어느 왕 때라고요? 세서왕? 진평왕입니다. 진평왕입니다. 신라가죠. 자장의 근위에서 계율종이 개창됐다. 자장의 계율종. 백제로 들어온 게 뭐라고 그랬지 아까? 율종. 율종을 좀 다른 명칭으로 계율종. 자장의 근위에서 항룡사 구충 목탑이 건립되었다. 그죠? 누구요? 선덕령 이렇게 그래서 선자 아줌마가 항룡사 구충 목탑을 건립했다. 근데 항룡사 구충 목탑은 지금 신라 가면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봅니다. 왜요?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돼서 죽었습니다. 13세기 중요 몽골의 침입으로 현재는 소실돼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사료 한번 보겠습니다. 사료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료와 문제를 풀 수 있는 응용 능력을 기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시험은 거의 대부분 20문제에서 17문제 정도가 사료입니다. 그래서 사료를 빠른 속도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는 다 읽어드립니다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키워드만 잡아서 머리에 넣으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최단 시간에 풀어내면 돼요. 자, 걸사표 가겠습니다. 왕이 고구려 영토를 자주 침범함을 불쾌히 여겨 수나라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치려고 승려에게 걸사표를 지으라 하였다. 이 승려가 가로되 자기가 살려고 남의 땅을 멸하는 것은 승려의 도리가 아니나 제가 왕의 땅에 살며 대왕의 곡식으로 먹고 있으니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약간 찜찜함이죠. 나 승려인데 수나라에게 군사를 요청해서 고구려를 공격해달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 국가를 거기 있는 백성들 죽여달라고 요구한다면 되게 찜찜한 모습을 글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쓴다는 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건 여러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48쪽
아직까지 할만하시죠? 네, 아직까지 할만하시라고 봅니다. 48쪽. 자, 보죠. 불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교정과 선정을 크게, 이거 못 하시고 막 달달달 막 외우신 분들 계시는데 이건 외우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해하시는 분. 교정 보죠. 교정이란 뭐예요? 부처가 이제 출가해서 터득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따르게 됐죠. 아까 그 제자 아들님이하고 부인도 제자가 됐다고 그랬죠. 아들 이름이 뭐예요? 나울라, 장애물. 부인마저도 스승을 모신 됐다는 뜻이죠. 제자들을 교육시킨답니다.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이 제자들이 그 내용을 갖다가 잊어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암기, 계속 읊조린다, 암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스님들이 가보고 싶 절간에 가면 목탁 소리를 두들기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 습관이 여기 남아있어요. 지금도 스님들은 우리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게 21세기에 컴퓨터에 엔터를 딱 치면 그냥 불교 경이 쫙 나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암송해서 막 읽은다고. 이 암송은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를 봐보세요. 전쟁이 나거나 스님들이 갑자기 병사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페이지에 쭉 있다면 중간중간 이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빨까지 짝짝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벽한 불경책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예. 지금 우리가 보통 종이에다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 시기에는 종이가 발견되기 전이니까 되게 주관이죠. 대나무에다 이렇게 대나무를 쫙 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줄로 묶는 거죠. 그럼 이렇게 쭉 딱 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대나무를 이렇게 묶었다 해서 이렇게 이 책 한자에 책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상형 문자예요. 책이 이런 뜻이에요. 대나무로 처음 책을 만들었다 해서 대나무를 쭉 묶어놨다는 뜻이거든요.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공부한다고 누가? 승려들이. 다르게 표현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걸 우리는 교정이라고 합니다. 자, 선정보죠. 부처가 제자들을 교육시키죠. 근데 여기에 내 마음, 진심을 다 모든 걸 다 담았을까 의심해 본다는 거죠.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거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은 부처의 기록을 공부가 아니라 다 하지 못했던 부처의 마음을 공부하고 수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정과 선정의 차이점이에요. 그죠? 네, 선정은 우리 이제 달마대사가 처음 만들어내죠. 달마대사 해보면 아시죠? 첫째, 교정과 선정이 구분돼야 된다고. 그 교정, 선정 구분되지 못하고 달달달 외우는 공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신라에는 교정이 뽑아오죠. 5교입니다. 총 5개가 있다. 5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정이 9개가 있다. 이거다 구산 또는 구선문이라고 불러요. 신라가 아닌 경주 지역, 신라 지역이 아닌 다른 타도 지역에 깊은 산 속에 9개 산에 선정이 만들었다가 선정이 문파라고 뜻입니다. 9개 문파의 선정이 만들었다. 그래서 구선문 또는 구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경주가 아닌 지방에. 그 당시 신라의 수도가 경주였기 때문에 경주가 아닌 지방에 9개 유명한 산에 선정이 만들었다, 선문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5교 구산 이렇게 신라의 불교를 이렇게 통상 5교 구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교 갑니다. 자, 교명, 개창자, 중림사찰 보겠습니다. 열반종 가겠습니다. 열반종, 보덕, 전주, 경복사에. 고등학교 어느 나라 청리했습니까? 고구려. 누구의 반대해서? 영계소문의 대당 정책에 반대해서 내려왔죠. 네. 그 정파가 열반종입니다. 무엇에 반발한 겁니까? 열반종은? 그렇죠. 열반종은 도교에 반발해서 만들었다. 도교 아까 생각해보셨죠? 불로? 그렇죠.
불로장생. 무슨 뻥소리야! 한 번 죽는 건데! 이렇게 열반종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백제 불교가 됐지만 신라에 통일됐기 때문에 신라의 5교로 포함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갑니다. 계율종 갑니다. 계율종. 율종의 다른 이름이죠. 그죠? 신라의 불교가 들어온 거 가장 늦죠.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고구려 백제는 전진 동진에 들어온 반면에 여기는 나제 동맹 시기에, 그죠? 나제 동맹 시기 백제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율종이라 하긴 좀 그렇죠. 같은 이름을 쓰기 그렇죠. 그래서 계율종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자장에 의해서. 그 대표적인 게 양산 통도사입니다. 양산 통도사는 지금도 유명하죠. 네, 율종으로서는 최고의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양산 통도사는 꼭 기억하세요.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죽으면 화장을 합니다. 그죠? 화장을 하게 되면 웬만한 사리들이 나옵니다. 사람 몸에서요. 우리 어렸을 때 구슬치기 했던 것보다 좀 더 작은 사이즈인데요. 그런 색깔에 울긋불긋한 그 색깔이 이만한 사리가 나오거든요. 그 사리를 갖다가 부처님 걸 진신사리라 불러요.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하고 난 다음에 인도와 중국과 우리나라까지 사리들이 쫙 돌았다고 이렇게. 그래서 진신사리를 보관했어요. 되게 유명한 사찰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대웅전 법당에 부처님은 불상을 별도로 모실 필요가 없어요. 왜? 부처님 뼈조각이 여기 모신 건데 불상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양산 통도사를 중심으로 해서 계율종이 널리 퍼져나갔다. 그 다음에 법성종 가겠습니다. 법성종. 법성종 우리 알다시피 원효대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원효대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분황사. 경기 분황사를 중심으로 퍼져나갑니다. 자,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인사가 원효대사이기도 합니다. 별도로 따로 하겠습니다만, 원효대사에서 함정이 불황사에서 만들어졌다. 법성전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 4개는 전부 다 중국에서 건너온 것들이에요. 밑에 나와 있는 하엄종, 법상종은요. 근데 이건 우리 스스로 만든 원효대 스스로 만든 셀프 불교예요. 법성종이라는 뜻이 이겁니다. 봐보세요.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단지 그대가 모를 뿐이다. 모르죠. 우리 스스로도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그럼 단지 모를 뿐이에요. 그러면 알려고 하면 뭐가 돼야 돼? 불교책을 공부를 하거나 좀 읽어봐야 알겠죠. 근데 읽어도 모르잖아요. 어렵잖아요. 지금 이 정도 공부를 하는데도 어렵잖아요. 지금 이제 갑자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맹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률이 그 시기에 90% 이상을 상회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효대사가 중생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죠. 중생을 찾아 나서서 중생들에게 이렇게 좋은 종교를 여러분들 널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 불경책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널리 불교를 보급시키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뜻이죠. 나무야부탑을 한 1000회 정도 1000회 정도만 암송하시면 여러분 전부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다 내 세간이거든요. 불교는. 내가 살아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했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도 되게 걱정했어요. 스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두 가지로 구분됐을 때 지옥 가고 싶진 않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럼 현대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살아있는 상황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게 덕을 쌓는 거다. 일종의 그게 뭐죠? 내 세간이 들어가 있는 거 봐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열심히 암송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세간이 현세간이야? 1000번 암송 죽어서 천국 가니까 내 세간 현세관? 그냥 죽어야 갈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이게 시험에 원효대사이기 때문에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엄종 보죠. 하엄종 의상입니다.
이 사람은 진골 출신의 왕자입니다. 진골 출신의 왕자입니다. 하엄정은요. 대표적인 게 영주의 부석사입니다. 이 사람은 하엄정 출신으로 원효대사와 함께 당나라의 유학길에 오르죠. 네, 이분들은 두 번 유학을 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요동반도를 통해서 갔는데 첩자로 체포됐어요. 당나라에서. 고구려를 건너가는데, 그래서 첩자지에서 다시 되돌려왔어요. 첩자가 아닙니다. 유학가는 스님들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으니 퇴짝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2차로 가는 게 경기도 화성, 당항성을 통해서 배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는 경로를 잡았죠. 이때 의상은 당나라에 유학을 가게 되고 원효대사는 중간에 포기하죠. 이미 깨우쳤어요. 열어놔주면 해골바가지 물을 먹고 깨우쳤죠. 해골바가지 물은 자, 새벽에 우리가 갈증 날 수 있죠. 특히 술 먹고 주무신 그 밤은 되게 갈증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물을 좀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물을 먹고 갈증이 깨끗이 해결됐다는 거야. 근데 그 아침에 깨어봤더니 그 물이 해골바가지 아닌 물을 먹었다는 거지. 모르고 먹을 때는 술 기운을 먹었더니 갈증이 나서 잠을 잘 자고 일어났다는 거죠. 숙취도 좀 됐고. 근데 나는 눈을 떠봤더니 해골바가지 물인 사실을 알고 어떻게 이 사람의 액션 어떻게 막 토했겠지. 그러니까 비몽사몽에 먹을 때 그 물은 나의 몸을 갈증을 해결해주기는 되게 좋은 물이었죠. 고마운 물이었죠. 근데 아침에 눈을 뜨고 봤더니 내가 이 물을 먹었던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내 마음이 되게 복잡했죠. 와 이렇게 됐다는 뜻이죠. 뭐가 바뀐 거예요? 그 물이 그 물인데. 그렇지.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까 누구와 비슷하죠? 고타마 시타르타가 궁녀들의 모습을 아름답던 모습과 저녁에 헬레 하고 잤던 모습, 편안한 자세 봤던 모습에 그 궁녀가 그 궁녀인데 이쁘지 않다는 것은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효대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의상은 유학을 갔다 왔죠. 그리고 하엄종을 개창하죠. 하엄종은 되게 무서운 종파예요. 일즉다 다즉일이에요. 번역해 볼까요? 하나는 곧 모두에, 모두는 곧 하나이다. 왕이 짱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나라는 불국의 나라가 됐다는 거야. 부처의 나라가 됐다는 뜻이야. 즉 되게 평화롭고 잘 사는 나라가 됐다. 다 누구 탓이라는 뜻이죠. 왕이 이 나라를 잘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건 왕권을 되게 강화시키는 사상 중에 하나가 하엄정입니다. 네, 하엄정입니다. 자, 마지막 거 가겠습니다. 법성정입니다. 법성정. 진표입니다. 잘못 적었어요. 법상정입니다. 네. 여기 법성정 돼 있어? 아니지? 법상정. 선생님 잘못 적었어. 법상정입니다. 자, 상자를 적어 드릴게요. 보통 법은 불법할 때 법을 써요. 법법자를 써요. 그 다음에 말한 여기 법상입니다. 이렇게. 자, 저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상자를 좀 볼게요. 우리 한자상의 어는 서로 상자예요. 네, 서로 상자인데요. 불교에서 쓰는 용어는 서로 상자가 아닙니다. 차이를 의미합니다. 차이란 뜻입니다. 법상 중에 상은 차이를 의미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금산사죠. 김제 금산사. 금산사입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지 뭔지 하여튼 김제 금산사로 수학여행 코스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선생님 사진이 하나 남아있는데 금산사에 탑이 있는데 탑 위에 올라가서 선생님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정말 무식하죠. 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불교를 강의할 줄도 몰랐겠지. 또 불교를 공부할 줄도 몰랐겠죠. 그래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찢어버리고 싶은데 내가 찢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반성하기 위해서. 탑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와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보지 못하게끔 저만 보고 반성합니다. 모르니까 용감하구나. 내가 탑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괜찮더라고요. 가끔 TV 나오는 거 보니까 첨성대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얘들 보니까 막 사진 찍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건 나보다 더하구나 이건.
네, 나는 첨성대로 사진 찍어보진 않았거든요. 그냥, 첨성대래 하고 네, 사진 찍었던 게 기억나는데, 그거 되게, 추억이 되게 설있는 종파가 이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모르고 그냥 관광버스에 타고 가니까 그냥 가서 그냥 찍고 왔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되게 중요한 곳을 갔다 왔더라고요. 금산사. 그 뒤로 물론 다시 또 가긴 했습니다만, 내 어렸던 시절에, 10대 시절에 여기를 갔던 기억을 내가 그 사진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참 추억이 서린 건데요.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지인표에. 법상정은 차이를 의미합니다. 뭐냐면, 봐보세요. 이게 유식학이란 거예요. 아까 유식학 잠깐 언급드렸죠. 응? 자, 지인표는 신라의 승려예요. 신라의 승려인데 되게 부족한 부분이 항상 이렇게 어떤 그 학문에 대한 어떤 갈증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나라에 유학을 가죠. 지인표가. 당이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식학을 가져오죠. 유식학을 가져옵니다. 그 유식학을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분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겠지. 우리나라에.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 초등학교 미만 때 미취학 시기 때 아니면 초등학교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거 만화 영화 되게 노래 많이 불렀죠. 치키차카 치키차카 뭐 이런 가사가 들어가 있죠.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자, 그 당나라에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그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중국에 가죠. 현장법사라고 얘기하고요. 손오공을 때 뭐라 불러요? 삼장법사라고 불러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원래 좀 봐보세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여기 인도를 또는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국경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국경선을 넘어가게 되면 되게 엄하게 처벌 받아요. 이때가 당현종 때예요. 당현종 때인데 이 삼장법사가 되게 이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터득에서도 불구하고 항상 그 학문에 대한 불교 학문에 대한 갈증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 책을 더 이상 읽어볼 수 있는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유학을 가야 되겠는데 유학 자체도 허가도 안 되고 국경선을 넘는 것 자체도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데리고 모르게 국경을 넘어가는 과정 중에 이 세 놈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만화상에서는 이 세 놈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만화상에. 이건 이제 좀 더 불교를 널리 알리고 쉽게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 사람들 집어넣는 거고, 실은 이제 그의 제자들과 관계된 애들이 모르게 국경선을 월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걸리게 되면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도에서 수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미 중국이라는 나라는 스타가 돼버렸어. 특히 해서 우리나라의 그 걸그룹 또는 보이그룹들이 BTS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외국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인기가 더 좋다면서요. 선생님 BTS가 누군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요즘에 뭐 웅진 코에이 정수기 선전하기를 쟤들이 BTS라고 쟤들이 BTS는 처음 알았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외국 젊은 친구들 되게 환장하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구만. 그렇듯이 당나라에서 너무 스타로 떠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귀국하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홀 하나 더 준 거예요. 현장법사는 홀 하나 더 주게 되는 거예요. 법호를 더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홀을 가지고 있어요. 법호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유식학은 이거예요. 손오공, 사오정, 저팔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나마 손이 제일 똑똑하죠. 사오정은 2% 부족하죠. 저팔계는 돼지자자입니다. 자, 부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하지 말라고 한 8가지 계율, 이걸 8개라고 불러요. 시켜서 여자 만나지 마세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뭐 도둑질 하지 마세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범죄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그런 것들. 뭐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술도 드시고요. 담배도 피세요. 그냥.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불가에서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담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저팔계라고 그래요. 돼지보다 더 못하는 사람. 우리 세상 분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손오공 같은 사람도 있고 사오정 같은 사람도 있고 저팔계 같은 사람도 있다. 이걸 인정하라, 인정하지 말라? 인정을 하라.
유식학이에요. 이 유식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인정하라는 얘기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지. 아까 긍정과 뭐가 싸우고 있었지? 부정이 싸웠지. 이거 뭐야? 공사장. 삼론적인 공사장. 그 다음에 긍정론이 신라에 와서 이 두 개가 치열하게 싸운다고. 불가에서. 누가, 중재자가 나서야 할 거 아니야. 그게 누구라고? 원전에서. 중생들아, 어떻게 하라고? 싸워. 현실이니까. 그러나 어떻게? 결국은 합의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죠? 화쟁이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 무쟁. 부처의 생각은 무쟁했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학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불교를 공부하지 않는 선생님들 뒷싸면 안 되는데, 불교를 공부하지 않는 선생님들 그냥 외우세요 끝내버려요. 1분 안에 끝내버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외워 이걸? 내용도 알고 또 필요하면 암기도 좀 해야 되겠죠. 같이 좀 겸해달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좀 쉬어가도록 하죠. 오늘부터는요. 자, 쉬겠습니다.